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재용 운명의 날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5일 이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 측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이 회장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건강보험 대수술입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제를 대수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 수가를 크게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환자의 의료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반면 과다 이용자에게는 부담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홍콩 ELS 불완전 판매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ELS 불완전 판매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KBS 방송에 출연해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말했는데요.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 판매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는 15일, 16일 정도에 2차 현장 검사를 나갈 것이라며 홍콩 ELS 배상안 등 결론은 이달 중에 최대한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배상 기조안을 마련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 3년 사이 ELS를 대거 팔아 약 7천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투자자들의 평균 손실률은 53.1%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최태원 샴푸 리필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샴푸와 세제를 리필하며 플라스틱 절감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대한상이 유튜브를 통해 직접 리필 스테이션을 찾아 미리 준비해온 용기를 채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낭비도 줄이고 플라스틱과 바이바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인은 최태원 회장이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기 위해 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챌린지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각오를 릴레이식으로 이어가는 캠페인입니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시작했고 개그우먼 이은지, 가수 이찬원 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다음 주자로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나경수 SK 지오센트릭 대표 등을 지목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금사과 금배입니다. 사과 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설 차례상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동축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122.7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올랐는데요. 특히 과일 물가 상승률은 28.1%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설 수요가 많은 다른 식료품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고추는 13.3%, 파는 60.8% 가격이 뛰었고
잡채 주재료인 당면도 77.1% 올랐는데요.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8만 1,500원, 대형마트 38만 58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려는 법 개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은 가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법 확대 적용 이후 50인 미만 기업에서 첫 번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격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뜨거운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정홍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이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일단 합의가 사실 뭐 될 것인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되면서 지금 불발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너무 정부가 이 중대재해법 50인 미만에 적용하는 거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정 대표님 계시지만 이 법이 통과될 때의 그 우여곡절을 보면 정부가 이게 유예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상당히 큰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이 우리나라 산업 역사상 아마 한 곳의 재해가 한 번에 38명이 사망한 게 아마 그때가 처음이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뭐냐면 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이 중대재해법입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인데 그게 뭐냐면 21대 국회가 2020년 4월 15일 날 개원을 했는데 4월 29일 날 이천물류센터의 화재로 인해 가지고 38명이 한 번에 참사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 하면 나온 법이 이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우여곡절 끝에 한 1년 정도를 겪으면서 단식 투쟁하고 등등 나왔거든요. 이 근로자를 보호하자고 만든 법인데 정부가 이게 유예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자체가 나는 참 이게 좀 무책임하기도 하고 안일하기도 하고 무책임하기도 하고 또 국회 내에 더불어민주당에도 중소기업 출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에도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있어요. 저쪽은 중소기업 중앙회 출신이 있고 지난 4년 동안에 대정부 질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하에 적용될 때 이게 준비 사항이 어떻고 이 문제점이 뭔가를 대정부 질의한 걸 나는 거의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에 대한 준비가 국회 차원에 정부 차원에서 너무 무성의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게 실행이 되니까 야 이거는 뭐 영업주 입장에서 사장이나 영업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심각한 거다.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자 가보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은 만들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그 생각하고 만들어야죠. 적극 막았는데 이걸 지금 이제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법은 필요하면 유예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된 것 같아서 이게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다를 떠나서 법은 만들면 일단 지키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는 먼저 하고 싶어요. 네. 지켜야 된다. 예.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그 이제 사실은 1월 27일부터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노동계에서는 줄기차게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망 사고, 심각한 부상 사고와 관련해서 우려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입법하는 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중소기업, 영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측면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도입된 지 3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전체 2022년 같은 경우에 전체 산재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2,22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중에서 이제 질병으로 1,300명 정도 돌아가시고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874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고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났는데 산재 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한 8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50인 미만 사업장 개수가 83만 7천 개 정도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예는 사실은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2년의 시간이 있는 동안에 정부가 좀 준비하고 또 설명하고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잘 이렇게 산재 사고 관련해서 준비가 잘 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정부가 조치해서 한번 대기업 사업장은 어떻게 하는지 좀 방문이라든지 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시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부족해서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걱정이 좀 있는데요. 네네. 걱정은 있는데 이게 피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있는 부분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사실은 안전 보건 조치를 예방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사고의 80%가 50인 미만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이 건설업에 집중이 되어 있고 사고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상당히 안전에 정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끼임 사고라든지 추락 사고라든지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성격상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후진적인 사고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OECD에서 저희 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사망 사고 만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2배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국내외 여러 가지의 압박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 법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법을 제정해 놓고 한 번 정도 유예를 한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치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러면 또 2년을 예를 들어서 미룬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조치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될 문제를 다시 미룬다고 해서 이게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은 있지만 피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여당에서 좀 이거를 한 번 더 유예를 할 것처럼 좀 기대감을 키웠었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시간을 좀 우리 두고 야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예, 예.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제로 했던 게 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면 물론 다른 유예 부가 조건이 있었지만 예, 예. 우리가 유예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겠다라고 했더니 여당의 국민의힘에서는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걸로 바꿔서 2년 후에 개청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뭐가 사실 다른 겁니까? 산업보건안전청이나 지원청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나는 맹칭의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름만 그냥 다른 거 해놔놓고 사실은 그 비하인드가 예.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가 나는 훨씬 이게 아주 안 좋은 스토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누가 이제 자기한테 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자기의 경력자라고 이미 자기는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안 되는지 알아.
근데 안 되는 거를 자기가 한 3, 4년 고생하면서 안 되는 거 알았어. 근데 상담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한 번에 가르쳐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자기는 3, 4년 동안 고생해 놓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도에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하는 김영주 장관 때 이 문제 지금 말하시는 그 이 산업보건안전청을 하려고 네. 그다음에 그 자문기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노사정에서 했어요. 네. 했는데 이게 정부 부처 간 협의 등등 해서 안 됐어. 그래서 본인이 2020년 국회 돌아가지고 또 시작했어. 그때도 안 됐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왜 내가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 안 하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왜 안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서 당신 한번 해봐.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되는 거 알고도 해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국회가 너무나 시간 손실과 비용의 손실을 겪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걸 해보라고 해서 결국은 뭐 이 중대재해법 유예해 주는 걸 갖다 그냥 안 하는 거를 할 수 없는 이유에 추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원래 이거 산업안전보건청이 안 되는 걸 알아요. 알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알고 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당이 받았잖아요. 물론 예. 지원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받긴 했지만. 그냥 했지만 예. 지원청 이것도 뭐냐 하면 자기들 해보니 안 되거든요. 네.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걸 아는 거예요. 이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해볼게. 여당도 한번 지원청을 해볼게. 네. 그런데 이미 과거 해보니까는 4년 고생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야. 네네.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가 지원청을 해볼게 그랬지 반드시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안 됐거든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이게 정부 부처 간의 협의 부분도 안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지청을 나오면 또 처벌기관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게 이거 만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이 관련된 법을 발의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안 되는 속도를 안 되는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딱 거는 거는 뭐냐 하면 그냥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도 같은 거죠. 예.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 이미 쇼잉이었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1월 24일 사실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 유예안이 상정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법은 시행이 됐고 이미 이제 사실은 법이 시행되면서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사실은 기차는 출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우려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개정안을 낸 게 그러면 이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만들겠다 했는데 산업안전청과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의 차이는 뭐냐면은 조사하고 그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입니다. 근데 이 정부 여당이 제출한 지원청은 조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청이라는 네, 지원청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태안하력에 김용균 돌아가시고 구의역 참사나고 아까 이천에 물류센터에서 큰 사고 나고 이러면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원인이 이제 우리 사회에 던져지면서 고용노동부에 있던 산업안전보건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성격됐어요. 거기서 이제 예방도 하되 조사와 처벌도 할 수 있는 노동부가 이제 사법경찰관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지원청을 만들면서 그 조사와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싹 빼고 예방과 지원만 하라니까 민주당에서 그거 무슨 실효성이 있냐.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합의가 안 됐던 거고 실제로 또 한쪽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법이 시행됐고 됐는데 다시 그걸 며칠 되지도 않아서 개정안을 낸다는 것은 국회가 졸속 입법한다는 것을 갖다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랬기 때문에 유예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거는 뭐 정치적 액션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돼 버리니까 이게 사실 기대를 했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네네. 유예를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네. 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에서 네네.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의 통상이라는 게 자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죠. 사실은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래서 공급사들의 안전이라든지
공급사들의 뭐 인권과 같은 이런 ESG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전 문제를 계속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이제 경영계에서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게 맞습니다. 부담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실지는 몰라도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변화가 그렇지가 못하다. 또 경영 환경의 변화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의 산업 구조가 원하청의 다단계 구조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청에서 조금 더 많은 책임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산업 구조를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작은 사업장에 좀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질 거냐와 관련해서는 원청 사업주 또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사업주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다만 아까 말씀 나누셨던 이 산업안전보건청하고 지원청의 관계는 조금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미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발의는 되어 있고 이게 사실은 노사 간에 합의한 사항이었습니다. 2020년에 경사노위라는 노사정위원회 기구에서 합의를 했었는데 우리 앞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권이 이거를 과감하게 입법화시키지 못한 것이죠. 당시에.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미뤄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교환 관계냐 대체 관계냐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청이 만들어지면 뭔가 작은 사업장에 법을 적용을 안 해도 되느냐 이런 교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서 큰 사업장이든 작은 사업장이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예방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걸 유예하자라는 목소리가 무색하게 이게 시행되자마자 사고가 났습니다. 1월 27일 날 이제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31일 날 부산 기장의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한 분이 끼임 사고로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도 강원도 평창에서도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했고 또 2월 1일에는 포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또 철제 코일 800kg이나 되는 무거운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유예하자 막 하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시행이 되자마자 지금 사고가 막 터지니까 그걸 안타깝게 사망 사고거든요. 우리 아까 우리 정용근 대표님도 말씀했지만 이 일터에서 이런 재해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근로의 업무를 이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또 재해를 당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이 슬픈 일이기도 하고 재활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고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헌법에 국민이 근로의 업무를 했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 기본법이나 소상공인 기본법 이렇게 50인 이하나 이런 소상공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세 사용업자를 위해서 필요한 안전 대책과 시책을 하라고 법에 정해놨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책무로 거기 있습니다. 책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업체나 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지원이 열악하다면 해줘야 될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정부가 지원해야 될 것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소상공인 기본법 이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문제가 재발됐을 때 경영자에도 책임이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뭘 했는가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중대재해 발생 요인에 대한 통계를 한번 보면 왜 발생하냐 물었을 때 경영자들이 답변에 70.5%가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부주의한 행동이라는 것은 과거에 중대재해법이 실행되기 이전에 과거의 간행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불안정한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보통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부주의한 행동을 고치는데 얼마쯤 걸리느냐? 습관 고치는 데는 3개월 시키면 바뀌어요. 그걸 안 시키는 사람은 사업장에 못 들어오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미 70%가 예방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경영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 산하에 있어서의 다양한 기관들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금방 우리가 사회자가 말하는 대로 법 시행하자마자 그랬단 말은 지난 3년 동안에 한마디로 말해서 부주의한 행동을 주의 깊은 행동으로 바꾸는 노력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안전사고인데 이게 그런데 실제로 중대재해법을 대처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준비 부족은 전체 그 답변자 가운데 6%밖에 안 됩니다.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준비 못한 구조적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그다음에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이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니까 이제 지금 법원 실행돼가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뭐 갈 길이 나가 볼 때는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갈 길이. 네, 대표님 사실 네. 이렇게 법이 시행되자마자 이런 사고가 터진 게 네. 너무 안타깝고 네네. 앞서 저희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부족했던 게 안전모, 뭐 작업계획서 이런 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죠. 이거는 목숨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장치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도 안 돼 있으니까 법 시행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모는 사실은 있습니다. 안전모는 다 있는데 착용을 안 하죠. 착용을 안 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이 3년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대기업 몇 군데 이제 노사관계 컨설팅하면서 안전 문제를 쭉 봤어요. 그래서 예. 전국 사업장을 돌아봤는데 이제 기장, 뭐 직장 네, 여러 가지 사고들이 그러니까 계속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신 거잖아요. 네네. 체크를 했는데 지금 사실 뭐 지금 저희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안전모도 착용 안 해, 그다음에 뭐 자격계획서도 안 써, 그다음에 다른 차량들 접근할 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건 사실 어린아이들도 알거든요. 엄마 네네. 아빠들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이제 것들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 이제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예, 예. 기장 직장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배님 완전히 산천이 바뀌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저희들 안전모 써라 하는데 안전모는 써요. 근데 여름에 더우니까 이 안전모에 있는 특근을 안 묶어요. 이거 사실 안 묶으면 안전모 써나마나 거의 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 전에는 귀찮았어. 현장에 만연된 소위 속된 표현으로 귀차니즘으로 그냥 했어요. 작업하 이거 끈 잘 안 묶습니다. 덜레덜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전에는 안 됐는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기 조회할 때 그리고 일 끝나고 석회할 때 자 안전에 어떤 문제 있었냐 신발 안전모 잘 맸냐 끈 문제 있었냐 유해한 환경은 없었냐 이거 10분씩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내년에 보시면 팍 줄어들 겁니다. 제가 봐서는 내년에 보시면 팍 줄어들 건데 이게 산업재해가 줄어들면 노동자한테도 당연히 좋지만 사용주분들한테도 생산성도 오르고 사고도 없고 위험도 사라지고 정말 좋은 일터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소득 3만 5천 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는 시기에 우리의 산업 현장은 우리의 일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유해한 작업 환경을 없애고 안전한 일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가는데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 사실은 어렵지도 않아요. 안전모 제대로 쓰게 하고 끈 신게 하고 그다음에 좀 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침들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끼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아침 조회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제가 오면서 중소기업 하는 친구들은 전화해 봤습니다. 그 전에 했냐 하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고 나서 이제 직원들한테 야, 나도 잡혀가면 안 되고 니네들도 다치면 안 되니까 해보자 하면서 한답니다. 그럼 오히려 법 시행이 뭔가 업계의 상황들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정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7일 이후에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의 부상을 요하는 2명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벌은 아니고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작업 뭐 계획서라든지
또는 안전 조치가 위반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아마 처벌의 대상이 될 텐데요. 단지 여기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5인 미만은 또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5인부터 여성 49인까지만. 그렇죠. 예. 거기에 있는 사업장들은 대부분은 보면은 어느 정도 뭐 규모가 좀 있거나 그래도 이 뭐 중견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문화하고도 상당히 좀 관련이 깊습니다. 아주 뭐 안전상의 심각한 뭐 이런 유해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아차 사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들을 좀 바꾸려면은 생산하고 안전하고의 관계에서 과거에는 생산이 안전보다 우선했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빨리 만들어야 되고 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안전하고 생산이 사실 같은 관계다, 등가의 관계다라는 둘 다 거죠. 엄청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인식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앞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아마 바뀔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가 바뀌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시행된다는 게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긴 한가 봐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설비나 이런 걸 갖춰야 되고 뭐 식당에 무슨 중대재해가 있어 근데 뭐 끓는 기름도 쓰기도 하고 뜨거운 물 뭐 위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려가 되는 건데 그래도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우리 중대재해법 적용되는 건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소상공인 기본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소상공인 기본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강업하고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에요. 반면에 기타 업종은 전부 다 5인 미만이에요. 이 자체가 중대재해법을 통해가 중대재해법은 이게 만약에 근로자의 부주의한 행동이 한 20-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네네. 급격히 시행하면 정말 후유증이 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 정 대표도 얘기했지만 지금 나오는 중대재해의 상당한 요인은 뭐냐면 간섭, 즉 말해서 그동안 해왔던 관행에 의한 간섭에 의해서 나오는 부주의한 행동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 부주의한 행동 고치는 거는 우리 그 행동경제학이나 이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개월이면 고쳐요. 우리 군대 가면 석관 그냥 한 3개월 후에 고치잖아요. 그냥. 그렇듯이 이게 정말 이건 중대재해법은 실행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 자신이 무엇이 이게 중대재해에 해당하는가를 잘 생각하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실제로 정부 중소기업 중소기업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DB에 다 있다 생각해요. 그 경영자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 이 대상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은 상당히 변화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변화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유예를 줘서 변화시킨다. 아니 3년 동안 유예 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그 부주의한 행동 정도는 고칠 생각을 해야지 또 달라? 저는 뭐 이제부터는 법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한 3개월 가까이는 우리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사고가 아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지 않게 날 거라 생각합니다. 적지 않게 아까 말 맞다나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의 상당한 부분의 80%가 50인 미만에 나고 있었는데 그 80%를 일단 실행한 분을 해가지고 반으로만 줄여도 40%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해당되는 영세업자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이 크죠. 이게 뭐냐면 그런 쪽은 경영자가 만약에 실행을 받으면 그냥 그 업체는 폐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을 닫는. 그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그 경영자와 자영업자는 중대재해에 걸리지 않게끔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가지고 우리 걸리지 말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한 3개월 정도는 습관 바꿀 수 있다 생각해요. 나 뭐 충분히 경영자 입장에서 두려워하는 거 알죠? 중대재해가 곧 자기 사업장의 폐쇄고 자기는 감옥을 가야 되고 유죄가 될 수도 유죄가 있으니. 되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예. 목적을 보면은 이게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근로감독관이 그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거의 기소될 겁니다 아마.
사실 이게 이 용석 없이.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에 시행될 때 네. 산안법, 네네. 예,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있는데 네네. 이걸 뭐하러 또 하냐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사실. 네네. 근데 사실 산업법은 주로 이제 현장 책임자한테 많은 어떤 그렇습니다. 책임을 묻는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는 없었던 네. 어떤 기업 대표나 CEO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50인 미만 같은 경우는 네. 기업 대표가 곧 현장의 책임자인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산안법에서도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책임을 묻는 뭐 이중처벌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산안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바뀌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원하청의 원청 책임을 하청업체만 책임지고 돈도 없고 재정도 부족한 하청업체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원청에도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거. 네네. 경영 책임자나 대표이사가 책임지게 한 거 하나고 두 단지 이제 양형을 좀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은 징역 1년 이상 무조건 본인의 부주의라든지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몇 가지 법하고 충돌되는 지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안법하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뭐 50인 이상 사업장이 2020년부터 적용해가지고 작년 8월까지 쭉 조사해 본 거 보니까 전체 숫자 중에서 한 7건 정도가 기소됐고 그 중에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해가지고 실형을 산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의 대표이사 한 건. 그 여러 가지 한 건인데 거기 대법원 판결에도 보면은 몇 가지 법이 충돌했지만 각 심들이 다 가장 중요한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처벌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헌과 관련된 논쟁들도 다 피해갔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중처벌은 예, 없는- 이중처벌이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1심, 2심에서도 가장 엄한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올렸고 대법원도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서 징역 1년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사용자들께서는 뭐 사용주고 또 폐업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지만 예. 지금 뭐 실제로 그 전에도 보면은 실제로 뭐 실형 상계는 2% 정도밖에 안 됐고 벌금 한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게 된 거고 이마저도 사실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너무 하한 선으로 때리고 있다. 1년 이상인데 전부 1년이고 뭐 산안법으로 의한 검찰의 양형 규정에도 보면 2년 1개월로 때리도록 돼 있는데 대체로 검찰들이 구형할 때 1년에서 1년 6개월밖에 안 하더라. 그냥 그래서 최저. 거의 최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구속된 경우에도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그 몇 차례 범죄 경력이라든지 또는 정말 많이 부주의하고 이런 것들과 또 당사자들과 합의도 안 하고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의 법 차원에서나 실형을 때린 거죠. 네네.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로 끝났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처벌을 얹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잘 지켜져서 서로 일이 끝나고 나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근에 우리 소방관들도 돌아가셨지만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 얼마나 국민들이 다 잘을 합니까? 작은 사업장에 사고가 날 때마다 국민 모두가 가슴 앞에 하는데 이걸 갖다가 조금만 조심하고 조금만 예방하면은 그리고 정부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은 상당 부분은 저는 뭐 6개월 내에 막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노동계에서는 워낙 처벌이 좀 미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에 이제 운영을 하는 또 경영을 하는 경영계 이쪽에서는 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유족과의 뭐 합의금도 크게 늘어났고 우리가 뭐 징역을 이제 한 건밖에 없다고 해주셨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면서 또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처벌 수위가 너무 현실적으로는 너무 낮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처벌을 확 높이면 이런 사고가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처벌이 무서워서 뭐 좀 준비를 그렇죠. 잘하는.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뭐 그게 꼭 비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업주에 대한 신체적 구속과 같은 처벌보다는 저는 경제적 불이익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뭐 과태료 많이 내시고 사고 났으니까 과태료 많이 내시고 사업 계속하려고 하면은 안전시설 보완하시고 또 사고에 대한 불이익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찰 사업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정부 사업에 한해서요 입찰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또는 중과세를 좀 필요하면 뭐 부과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서 이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영위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그 각인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건의 사망사고 중에서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뭐 10자릿수입니다. 10몇 건밖에 두 되질 자릿수. 않아요. 네, 두 자릿수 정도여서 사실은 이 사고의 대부분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지만 이 예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 매우 중요하다. 또 원청이 있다 그러면 그 원청 사업주의 어떤 지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그래서 처벌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목적이 사고를 줄이는 거였기 때문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저는 경제적 불이익과 또는 지원 좀 획기적인 지원들 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야 된다. 네,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금방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가 좀 보완 설명 하나 하면 어떤 사망 사고 발생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 기소가 돼 가지고 무조건 처벌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2023년에 법원이 한 1년 운영하면서 그 사고 진단을 할 때 그 기업 경영자가 자극 계획서를 작성했다.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그다음에 뭐냐면 안전 장치를 실시했다. 그런 거는 행을 때릴 때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망 사고라 그래가지고 경영자가 구속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그 사망 사고가 났는데 집행유예 받고 감옥 가는 사람이 적으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법원은 최소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 통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 처벌을 받지 않으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자극 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 조치를 하고 안전 장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면책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영세 사업자나 자영업자들도 중대재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를 예방을 하고 내가 그 중대재해로 인해 가지고 행부를 받지 않는가도 맹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23년도에 법원에 행부를 가하는 태도까지 다 나와 있어요. 통계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근로자도 해피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영자도 해피하고 또 행을 가하는 법원도 좀 더 부담을 덜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집에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뭐 경영한다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 지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또 산재 사고 사망자가 좀 줄어드는 지표가 나오니까 그걸 갖고 이제 자기 교율 예방 효과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모르겠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좀 좋은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효과 있는 지금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네, 이제 뭐 조금 이제 작년의 수치가 아직 이제 작년에 최종적인 확정치는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의 수치가 보면은 이제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 재작년 3분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숫자가 41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시행을 안 한 곳인데 줄었네요. 네네. 그다음 13%가 정도가 이제 사망 사고 줄었고 50인 이상은 이제 202명이었는데 192명으로 해가지고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줄었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래- 줄었다는 네네. 건 너무 반가운 그래서 뭐 일이죠, 정부가 사실. 뭐 네. 어떤 식으로 홍보하도 그것도 뭐 효과는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정하고요. 그 대신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터에서 평화가 오는 거죠. 정말 안전한 일터로 바뀌고 있고 이런 과정이 생기니까 누구보다도 좋아지고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올 상반기는 몰라도 올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급속하게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있고 특히 방송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막 그 정치권이 논란한 이런 것만 좀 방해하지 말고 문제점이 뭔지 이런 좀 토론해가지고 경각심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좀 방송들, 방송의 공익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고 사용자들이 고치고 그래서 또 근로자들이 부조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이래가지고 안전하게 일터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네. 실제로 이제 지금 산업 현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매뉴얼을 만들어내는데 매뉴얼이 본질적인 게 복잡한 게 아니고 우리 사업장이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유해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 찾아내가지고 잘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면 그까지만 하더라 해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자의 책임은 상당 부분은 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챙겨 가지고 아침에 조회 때 10분만 시간 내서 이야기하시고 저녁에 끝날 때도 또 10분만 이야기하시면 이게 사고가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네. 정말 무슨 쓰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면은 수동으로 전환시켜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으로 눌러놓고 들어가 보니까 그냥 작동되는 이런 경우들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 주의를 한 번 더 기울이는 거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막 현장에서 좀 혼란들이 빚어지니까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 뭐 실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정 교수님 말씀 주셨을 때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제한이 되면 좋을지도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안전보건 조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시행령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사례들을 봐야 되지만 그런 것을 사업하시다 보면 알기가 어렵기 언제 보고 때문에 있습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뭐 그걸 또 전문가를 채용해서 얘기를 듣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컨설팅도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컨설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컨설팅에 대한 지원이 되겠죠. 또 보면은 작은 사업장들은 보면은 이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랜 관행 동안 그런 것들도 안전 컨설팅을 받아서 이 구조를 좀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설비에서 안전 설비를 좀 추가한다라든지 그런데도 비용이 들 텐데요. 그런 비용들도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안타깝게도 올해 예산에서 그 산업 안전 관련된 예산이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인식을 좀 바꿔서 사실은 기업주를 보호하는 것은 이런 제정된 법을 유예해서 이 안전하게 뭐 이 틀 안에 가둬놓고 이 안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하라 이런 것보다는 저는 어찌 보면 충격 효과도 좀 필요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적응력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좀 적극적인 실질적인 지원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안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조를 맞춰준다면 저는 뭐 두 분 말씀처럼 꽤나 빠른 시일 안에 기업들이 이 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근로자들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차피 시행이 된 걸 뭐 더 이상 뭐 법의 영역이나 국회 영역에서 논의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노동자들의 안전과 또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고민과 또 발빠른 행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욱 교수, 정용건 대표, 정흥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